자, 안녕하세요. 이제 입문과정 마지막 파트죠. 그래서 오늘은 교재 30페이지 제6장의 주택법 들어갑니다. 자, 주택법의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자, 이름이 주택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그 적용 대상이 주택에 대한 대상이죠. 주택도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택을 다량 지을 때 주택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주택을 다량 건설할 때, 주택을 다량 건설하여 이것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자, 이런 입법의 취지가 있죠. 많이 져서 무주택자에게 질서에 맞게 공급하자. 이때 다량 건설할 때는 30개 이상입니다. 단독주택은 호라고 하죠. 30호. 그리고 공동주택은 세대라고 하죠. 30세대. 그리고 대지를 조성할 때, 집을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니까 대지를 조성할 때 1만 제곱 이상. 이렇게 다량을 건설할 때 주택법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10개 짓는다 그러면 30개 이상이 아니니까 이건 건축법을 적용하고 30개 이상 짓는다 이럴 때 주택법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건설에서 아파트 1000세대 짓는다. 30개 이상이니까 주택법을 적용하죠. 그러니까 주택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니까 어렵지 않은데 이 다량 건설하다 보니까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많아요. 표현을 익숙하게 하고 들어갑니다. 자, 주택의 건설 절차를 한번 따져봅니다. 우리가 주택 건설 절차를 통해서 몇 가지 용어를 숙지하자 이거죠. 자, 보통 다른 사업에서는 시행자라고 하죠. 또는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라고 했었죠. 그죠? 사업하는 시행자가 허가를 받는다 그래요. 허가를 받고 공사가 다 끝나면 준공 검사를 받는다고 그러죠. 물론 건축법에서는 준공 검사라고 안 하고 사용 승인이라고 했었습니다. 건물을 공사 끝내고 사용하기 전에 확인받자 사용 승인 그랬던 거죠. 근데 이런 표현을 우리 주택법에서는 달리 표현한다. 주택법은 다량 건설하다 보니까 거창한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행자를 사업주체라고 한다. 아주 거창한 표현이죠. 사업주체. 허가 받는 것을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해요.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그리고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사용검사 받는다고 하죠. 자, 표현을 빨리 숙지하셔야 돼요. 사업시행자를 누구라고 한다? 사업주체. 그럼 사업주체는 둘로 나눠집니다. 국가 등도 아파트 지을 수 있고요. 민간도 집을 지을 수가 있죠. 이때 국가 등은 공신력이 있으니까 등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일비자 써가지고 비등록 사업자라고 하고요. 이제 민간이 다량 주택을 지을 때는 일정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을 등록 사업자라고 한다. 등록 사업자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사업 주체가 결성되면 허가를 받는 것을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그리고요. 그리고 공사 끝나면 사용 검사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주택의 건설 절차죠. 건설을 합니다. 이렇게 건설해가지고 주택을 공급하자는 거죠. 무주택자에게 공급하자. 이렇게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건설해서 공급하자 이거죠. 자, 그러면 30페이지 교재 보시면 주택의 종류가 나옵니다. 우선 제1절에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주택법은 7개 문제가 출제되고 그중 무조건 첫 번째 문제는 용어 정의가 유력합니다. 자, 주택의 종류는 우선 괄호 1번에 주택을 보도록 합니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 토지를 말하며 그랬습니다. 이를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한다 그랬는데 자, 잠깐 이쪽을 보시면요. 자, 제1절 용어가 나오고요. 주택의 종류를 보면 주택의 정의가 나오죠.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 토지를 말한다 그랬어요. 주택법상 부속 토지도 주택으로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부속 토지는 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토지를 뜻합니다. 이를 단독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좀 진하게 해볼까요?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지는데요. 자, 주택법은 주택을 다량 건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의 의미를 더 주겠죠. 단독주택은 제목만 따로 나와 있고요. 공동주택이 나오는데
공동주택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잠시 우리가 건축법에서도 용도 분류해서 공동주택 종류를 배웠죠. 건축법상의 공동주택은 네 가지가 있었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럼 주택법상의 공동주택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만 기숙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에는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숙사를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기숙사는 건축법상의 공동주택에는 포함되고 있다 이거죠. 자, 좀 더 구체화시키면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것을 아파트라고 한다. 아파트는 층수로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8층짜리란다면 아파트일까요? 아닐까요? 아파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숫자 5만 보면 안 되죠. 주택으로 쓰이는 층의 개수가 5개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8층이라 할지라도 1층부터 6층까지 상가로 썼고 나머지 2개 층을 주택으로 썼다면 이건 아파트가 아니죠. 주택으로 쓰이는 그 층의 개수가 5개 층 이상일 때 아파트라고 한다. 연립과 다세대를 비교합니다. 연립과 다세대의 공통점은 4개 층 이하입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4개 층 이하이고요. 차이점, 연면적의 차이가 있죠. 연립주택은 동당 연면적이 660을 초과하고 다세대는 동당 건축면적이 660 이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660제곱미터 동당이니까 동의 바닥을 다 더한 게 바로 동당 건축 연면적이죠. 660이면 3.3 나는 평수가 됩니다. 200평을 초과하는 거고 요건 이하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요건 이응으로 시작되니까 안서민, 서민주택이 아니라는 거죠. 안서민 이응자고. 요건 시읒자가 있죠. 서민 이렇게. 그래서 연립은 안서민이고 다세대는 서민이니까 안서민이면 규모가 커야죠. 그래서 610을 초과하고 서민주택은 작아야죠. 610 이하 이렇게. 자, 그래서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은 세 가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인데 아파트는 층으로 따지죠. 주택으로 쓰이는 층의 개수가 5개층 이상. 연립과 다세대의 공통점 둘 다 4개층 이하다. 그러나 연립은 안서민이니까 커야 되죠. 610 초과. 다세대는 서민이니까 610 이하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용어 정의가 나와 있죠. 두 번째 용어 정의. 준주택이라고 나옵니다. 자, 준주택은 주택에 준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주택이다, 주택이 아니다.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 이외 건축물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주택은 아니지만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준주택이에요. 요즘에 주택의 패턴이 굉장히 다양하죠. 독거 노인에 사는 주택, 혼자 사는 주택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는 실제로 주택은 아닙니다만 주거 생활을 가능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것을 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은 아니지만 먹고 자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다. 종류가 네 가지 나와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그리고 기숙사까지. 분명히 이 네 가지는 주택은 아니죠. 그러나 간단히 취사를 할 수 있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곳을 뜻합니다. 고시원이랄지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이것은 준주택입니다. 주택에 준한다는 뜻이죠. 자, 이제 국민주택이 나옵니다. 국민주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국민주택을 모르면 주택법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국민주택이 대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우선 준주택, 국민주택은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 둘 중 하나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국민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국민주택 규모 그러게 되면 주거 전용 면적이 호 또는 세대 그랬습니다. 호라는 건 단독주택이고 세대는 공동주택을 얘기하죠. 85제곱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우리 주택법에서 규모를 따질 때는 주거 전용 면적 갖고 따집니다. 분양 면적이 아니죠. 분양 면적이면 주거 전용에다가 복도나 계단과 같은 공용 면적을 포함시킨 거죠. 근데 실제로 주택법에서 면적을 따질 때는
공용 면적은 포함되지 않고 순수의 주거로만 쓰이는 주거 전용 면적 갖고 따진다. 그 주거 전용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85제곱 이하일 때 우리는 국민주택 규모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면지역, 이것은 100제곱까지도 가능합니다. 현행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로서 최대 규모는 100제곱까지 가능하다. 원래는 85 이하입니다만 100제곱까지 가능한 지역이 어디라고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면지역, 한마디로 깡촌이죠. 깡촌은 투기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100제곱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주택이 되려면 이런 주택으로서 반드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85 이하라는 건 서두에 깔고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이것은 건설주체. 건설의 주체가 누구냐를 갖고 따진다.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을 하면서 85 이하면 무조건 국민주택입니다. 건설 주체가 국가 등이면 무조건 국민주택이다. 두 번째는 재정주체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재정이랄지 주택도시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면 국민주택이죠. 이것은 재정주체. 재정이 뭘 갖고 졌냐 이거죠. 그러니까 재정의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 재정이랄지 이거 3번이라고 할게요. 주택도시기금을 갖고 줬으면 국민주택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세분화 시켜볼게요. 중요하니까 좀 더 세분화 시켜봅니다. 국민주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자 이거예요. 자, 첫 번째 국민주택인데 일단은 85제곱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하고요. 셋 중에 하나면 됩니다. 첫 번째, 건설 주체가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를 LH공사라고 불렀죠? LH공사. 그리고 지방공사. 이자가 건설하면 무조건 국민주택. 이건 건설 주체. 그러니까 물론 85 이하는 서두에 깔고 있고요. 85 이하 주택을 지자체가 건설했습니다. 민간 자금을 갖고 지자체가 줬다 그러면 지자체가 건설 주체니까 이것은 국민주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 재정. 국가나 지자체 재정. 이건 재정 주체죠. 만약 지자체 재정을 가지고 민간이 줘도 국민주택이에요. 재정의 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자금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을 가지고 재정주체로 하여 주택을 지면 이것은 국민주택.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을 가지고 만약에 현대건설이 아파트 졌다. 85 이하다. 이건 국민주택입니다. 왜 그렇죠? 민간이 졌다 할지라도 재정주체가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얘기죠. 셋 중에 하나면 국민주택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오셔갖고요. 국민주택을 살펴봤고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하면은 말 그대로 도시에서 생활을 위한 주택이에요. 오로지 생활만을 위한 주택이죠. 그러니까 근로자를 위한 저소득주택이랄지 저소득자를 위한 그런 주택이라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굉장히 혜택을 받을 겁니다. 우리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죠. 첫 번째, 300세대 미만이면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이 돼야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니까 85 이하고요. 또 도시지역에 건설해야 합니다. 도시지역에 건설하기 때문에 이름이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 나눠졌었죠.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녹지지역에 건설해도 도시지역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이니까 몇 개까지 질 수 있다? 300은 들어가지 않죠? 299개까지 질 수 있죠. 그러면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고 도시역에 건설하면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그리고 원룸형 주택이 있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특히 이 중에서 원룸형 주택은 요 네 가지를 모두 맞춰야 합니다. 모두 갖춰야 돼요.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춘 원룸형 주택일 때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원룸형 주택의 조건이 네 가지가 있는데 요건 그냥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 원룸에 들어가 보셨죠? 원룸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원룸에 들어가면 거실, 방 따로따로 구획이 안 돼 있죠. 하나의 오픈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욕실을 오픈시키면 안 되죠. 욕실은 구획이 돼 있을 거고 보일러실도 위험하니까 구획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룸형 주택의 첫 번째 조건,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자. 두 번째,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구획을 주지 말고 오픈 스페이스, 오픈시키라는 얘기죠. 단, 욕실과 보일러실은 구획을 지라는 얘기죠. 다만 주거 조정이 30제곱 이상이면 꽤 크기가 큰 거죠. 80제곱이면 8평, 7, 8평 되죠. 그때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30 이상일 때. 또 원룸형 주택이 되려면 세대별 주거 전용이 50제곱 이하여야 합니다. 이걸 넘어가면 원룸이라 볼 수 없죠. 50제곱 이하인데 그중에서도 30 이상이라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이것도 주택이니까 지하층에 설치하면 채광이 안 되겠죠. 자, 정리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자.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그리고 도시역에 건설한다. 종류는 세 가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이 있다는 겁니다. 혜택을 대단히 많이 받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셨고요. 자, 이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보도록 합니다. 요건 과거에 두 가지 종류를 구별하는 것이 출제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종류를 구별하는 건데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부대시설은 입주자와 간접 관련, 입주자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거고 복리는 복복자거든요. 입주자에게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입주자와 직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직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부대시설을 보면은 입주자와 간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주차장이랄지 관리사무소, 담장이나 주택단지, 도로랄지 건축 설비를 뜻합니다. 간접적 관련이죠. 자, 부대시설 종류를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도로, 건축 설비인데 이런 것들은 개인 재산이 될 수가 없죠. 개인 재산이 될 수 없으니까 분양할 수가 없다. 분양권이 없다. 분양할 수 없다. 이제 복리시설 보겠습니다. 입주자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거죠. 어린이 놀이터,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이 나오는데 요 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 상가죠. 뭐 상가, 이거 상가다. 상가다. 또 유치원, 경로당, 주민운동시설이랄지 입주자의 생활복리시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복리시설을 부대시설과 비교하면 직접적 관련이 있고 입주자와 직접적 관련이 있고 복을 준다. 그리고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이 상가 같은 경우는 개인 재산 될 수 있죠. 그래서 복리시설은 일정한 경우 분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인 재산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분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용어를 하나하나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택지가 나와요. 우리 주택법에서 요 공공택지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요거의 반대는 민간택지. 민간택지가 되겠죠? 민간택지. 자, 공공택지는 일단 공공사업으로 조성이 돼야 합니다. 공공사업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공이 요겁니다. 그러면서 그 택지에는 공동주택만 건설할 수 있다. 공동주택. 요 두 번째 공이죠. 그래서 공공 요렇게. 첫 번째 공은 공공사업으로 조성됐다. 두 번째 공은 그 택지에는 공동주택만 지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택지에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자. 공공택지는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싸게 공급된다, 비싸게 공급된다. 싸게 공급되죠. 따라서 이 공공택지는 투기적 요소가 많다고 봐야 돼요. 민간택지는 땅값 비싸니까 경쟁률이 낮다고요. 그래서 민간택지보다는 공공택지가 더 투기적 요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택지 종류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거 암기를 하는 것은 나중에 기본서를 할 때 그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사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공공사업이라는 거죠. 이런 공공사업에 의해서 택지를 만들었고 그 택지에다가는 뭐만 지을 수 있다?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걸 무슨 택지라고 한다? 공공택지라고 한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는 어떤 게 더 싸다? 공공택지가. 그러니까 경쟁률이 세고 투기질 요소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자, 그 정도 보셨고요. 이제 용어에서 마지막 파트죠. 용어에서 리모델링이 나옵니다. 이것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중요하게 보는데요. 요즘에 리모델링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결국 전면 해체가 아니라고 그랬죠. 일부를 뜯어내고 다시 재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두 가지를 합치면 리모델링이란 건물의 노후화 억제하라. 노후화 억제. 그리고 기능 향상을 위한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노후화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한 다음의 행위. 세 가지가 나오죠. 대수선. 그리고 증축인데 일부 증축입니다. 일부를 증축할 때. 그리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딱 세 개. 자, 정리를 하셔야 돼요. 리모델링은 목적이 두 가지. 노후화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해. 행위는 세 가지. 행위 세 가지. 대수선. 그리고 증축인데 일부 증축. 그리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이때 일부 대수선 나왔고요. 일부 증축을 보면 사용 검사나 사용 승인 없이 15년이 경과되어 있습니다. 대개 리모델링은 노후된 건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일정 연수가 경과돼야죠.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 전용의 10분의 3 이내에 그랬으니까 30% 이내죠. 10분의 3 이내로 증축하는 행위. 그러니까 전체 주거 전용의 10분의 3 이내니까 30% 이내를 증축하는 거니까 바로 일부 증축이 됩니다. 이렇다면 리모델링을 볼 수 있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증축을 리모델링으로 볼 수 있다. 연수는 15년 이상이 경과돼야 된다. 근데 세대수를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세대수 증가는 잠깐 보시면 저 세 가지 행위 중에서 이 세대수 증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이것이 가장 수익성이 좋을 겁니다.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군침을 내는 게 바로 이거죠. 세대수 증가는 이겁니다.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자, 기존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있을 때 여기 기존 건물의 세대수를 증가하기 위해서 별도의 동을 집니다. 별도 동. 별도로 동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증가시킬 수도 있고요. 또 수평 증축을 합니다. 옆에다 하나 대는 거죠. 수평으로 증축해서 세대수를 늘린다. 또 기존의 세대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걸 분할합니다. 분할해서 두 개로 이렇게 세대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수직 증축이 있습니다. 수직으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죠. 이 중에서 가장 위험도가 큰 건 수직 증축일 겁니다. 위에서 누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수직 증축을 허용해 주지 않았죠. 근데 이제 수직 증축을 허용해 주었고 다만 수직으로 증축할 때는 위험도가 크니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을 수가 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로 세대수를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니까 기존 세대수가 1000세대가 있었다면 15%니까 150세대 이내로 세대수를 늘릴 수가 있죠. 다만 수직으로 증축합니다. 위험도가 크겠죠. 이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자. 수직 증축일 때 최대 3계층 이하로 질 수가 있는데 다만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라면 2계층까지밖에 못 올립니다. 원칙은 3계층까지밖에 못 올리는데 기존 층수가 낮아요. 14층 이하라면 2계층까지밖에 못 올린다. 또 리모델링 대상 건물의 구조도를 보유합니다. 구조도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를 도면으로 그린 거죠. 이것을 갖출 때 세대수 증가형 수직 증축을 할 수가 있다. 여기서 리모델링 행위가 세 가지가 있죠. 대수선, 일부 증축의 세대수 증가인데 요 두 개를 합칩니다. 요 두 개를 합치면 어차피 증축 아니겠습니까? 2번과 3번을 합쳐서 증축형 리모델링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을 읽다가 증축형 리모델링이 나오면
요 세 가지 행위 중 증축,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이걸 합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에서는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만은 국민주택의 정의랄지 리모델링 정의를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시고요. 일단 용어를 했습니다. 용어 했으니까 이제 주택을 건설해야 되겠죠. 주택의 건설 절차를 보겠습니다. 일단 집을 지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이걸 일단 시행자가 나와야 되죠. 이걸 시행자라고 봤는데 시행자를 우리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라고 얘기합니다. 사업주체. 거창한 표현을 좋아하죠. 시행자를 뭐라고 한다? 사업주체라고 한다.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국가나 지자체나 이런 국가 등을 비등록 사업자라고 하죠. 국가 등은 등록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등록 사업자. 그래서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인 여기까지는 국가 등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나옵니다. 주택조합은 지역 주민들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 모인 거니까 이게 민간이잖아, 분명히요. 고용자 그러면 회사 사장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 사장. 이것도 민간이에요. 주택조합과 고용자는 민간임에도 왜 비등록 사업자에 들어갈까? 이것은 괄호 속에 답이 나오죠. 얘네들이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이나 고용자는 분명히 민간이다. 그러나 얘네들이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면 또다시 등록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비등록 사업자 이렇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등록 사업자는 민간으로 봐야죠. 민간이 다량 주택을 지을 때는 일정 요건을 갖춰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등록 사업자라고 합니다. 자, 민간이 몇 개 지을 때죠? 연간 20, 연간 20세대, 연간 대지라면 1만 이상을 사업할 때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단독주택은 연간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연간 20세대 이상, 대지를 조성할 때 연간 1만 이상을 사업할 때 민간이 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등록사업자라고 한다. 자, 연간이 붙었습니다. 연간이 붙었으니까 1년에 총 공사 물량이 이 시 이상일 때 등록받아라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해서 사업주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주체가 결정이 되었으면 이제 허가를 받는다고 그랬죠. 허가 받은 것을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했습니다. 주택법에서는 허가를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죠. 우선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그 대상은 30호죠. 단독은 30호 이상, 공동은 30세 이상, 대지는 1만 이상을 조성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이 30개 이상을 지을 때 적용된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승인자. 승인을 누구한테 받냐 이거죠. 이건 잠시 칠판을 좀 보도록 해요. 승인자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자. 자, 승인자인데요. 승인자. 승인을 과연 누구한테 받을까? 원칙과 예로 나눠집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허가와 승인을 비교하자. 이 사업계획 승인은 재량행위라고 합니다. 즉 승인을 해줄 때 재량권을 행사할 때 기부 체납을 요청할 수 있어요. 기부 체납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승인을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고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승인자가 조건을 겁니다. 야, 너 승인해줄게 내가. 우리 도에 공공부지가 없으니까 공공부지를 좀 체납을 요청합니다. 그걸 주면 허가해줄게. 이게 재량을 발휘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똘마니한테 주지 않아요. 승인은 중간 직책이 먹습니다. 만약에 기부 체납을 요청할 수 없다면 굉장히 힘든 작업이니까 똘마니 시공으로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 기부 체납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짭짤한 행위예요. 아주 짭짤한 행위입니다. 짭짤한 행위니까 똘마니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 시도지사의 대도시장이 하는 겁니다. 일반 시장이 아니라 대도시. 근데 요 시는 뭘 뜻하죠? 시는 도와 레벨이 같으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시까지 들어가고요. 요 도에 이제 특도와 도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허가를 승인했던 거예요. 특, 광, 특시, 특도, 도에 대도시까지 승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불만이 있느냐. 여기 도가 있거든요. 도. 도에는 시와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와 군에다가 주택을 30개 이상 지을 때 승인을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도의사에게 받는 거예요. 그럼 도의사가 기부전압을 요청하는 거죠. 그 시, 군수가 불만이 많은 거죠. 우리 동네에다가 아파트 짓는데 왜 도지사님이 승인을 하고 도지사님이 기부전압을 요청합니까? 라고 계속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도지사가 얘네한테 권한을 이양해 주죠. 규모가 작은 거. 그게 10만 미만. 규모가 10만 미만이면 도지사가 빠지고 누가 들어간다? 시장 군수가 들어간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이상이면 얘네가 합니다. 시도나 대도시가 하는데 10만 미만이라면 얘네 중에서 도가 빠지고 시장 군수가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승인은 대단히 짭짤하다. 재량을 발휘할 수 있고 기부전압을 요청할 수 있다. 짭짤하니까 똘 많이 안 줍니다. 시도지사가 하고 대도시가 한다. 단 작은 거 할 때 10만 미만일 때는 도지사가 안 하고 시장군수가 한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했는데요. 자, 그럼 잠깐 여기 보시면 이제 승인자를 정리합니다. 승인자. 자, 승인자는 원칙은 10만 이상이죠. 큰 거는 시도나 대도시가 한다고요. 근데 10만 미만일 때 누가 빠졌어요? 도지사가 빠지고 시장군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 광, 여기 뭐가 빠져요? 특시가 빠졌네. 그래서 10만 미만일 때는 특, 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가 한다. 도지사가 못하고 시장군수가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바랍니다. 10만 미만일 때. 예외는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승인자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죠? 사업주체도 나왔고, 시행자 나왔고, 허가에 해당되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니까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행할 때 주택건설 촉진대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촉진대책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로 정리되어 있느냐면 지금 6가지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자, 보자. 우리 주택법은 주택을 다량 건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건설할 때 촉진대책을 부여해 줍니다. 시행자가 즉 사업주체가 편하게 주택을 지을수록 촉진대책을 부여해 주는데 지금 이런 6가지가 나옵니다만 6가지를 다 공부할 수 없죠. 이 채비지 같은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봤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본서에서 하도록 하고 몇 가지만 요거부터 볼까요? 국공유지 우선 매각 임대가 있습니다. 국공유지, 국가 땅이나 지자체 땅을 국공유지라고 합니다. 자, 국공유지를 요 다음에 2명에게 우선적으로 매각도 임대도 해줌으로써 주택사업을 촉진하자. 즉, 공민주택 규모니까 85 이하죠. 이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주택업자에게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 임대를 줄 수 있다. 또 조합이 주택을 짓죠. 주택조합이 건설한 주택, 즉 조합주택을 건설할 때도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도 임대도 해줘라. 이렇게 함으로써 주택 건설을 촉진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이제 또 여기 나와 있죠. 이제 토지의 매수 사무 등의 위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사업주체가 아파트를 지을 때 별 애로사항은 없어요. 맨날 하는 게 아파트 짓는 거니까. 건설 자체는 애로사항이 없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의 이주 대책, 보상 문제 또는 매수 업무, 남의 땅을 사들이는 이런 매수 업무 굉장히 복잡합니다. 주민을 상대로 한 이 골칫거리 사업이 있죠. 이 골칫거리를 지자체에 맡기면 사업주체는 편하게 사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택 건설을 촉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개념인데요. 자, 국가나 LH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대지 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업무입니다. 토지를 사들이는 업무죠. 또 손실보상 업무입니다. 이것을 지자체에게 맡길 수가 있다. 그래서 토지 매수 업무를 할지 손실보상 업무는 골칫거리입니다. 사업주체가 아주 싫어하는 골칫거리. 이걸 갖다가 지자체에게 위탁을 한다면 굉장히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또 하나의 주택건설 촉진대책은 서류의 무상열람 교부가 나옵니다. 사업을, 국민주택 사업주체죠. 국민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국민주택 사업주체에게 대단한 혜택을 줍니다. 그자가 사업할 때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 등본 초본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주택 건설을 촉진해 보겠다. 주택 건설 촉진 대책은 6개가 있는데 그중에 아까 국공유지 우선 매각 임대죠. 국공유지를 요런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도 임대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골칫거리를 지자체에 맡길 수 있고요. 또 국민주택 사업 주체는 사업할 때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볼 수 있다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용 검사 보겠습니다. 요것은 공사 끝나고 준공 검사와 똑같다고 그랬죠? 또는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제대로 잘 끝났나 검사하는 건 또 똘마니 가죠. 이건 자질구레한 업무니까 똘마니. 사용 검사권자는 시군구청장이 하고요.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이죠.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승인한 건 국토부가 검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임시 사용 승인 시기 나옵니다. 임시 사용 승인 시기는 완공되기 전이라도 임시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주택법은 사용 검사보다는 임시 사용 승인을 더 중시한다. 이건 주택이니까 언제 공사 끝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빨리 입주시켜서 주거생활을 영위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의 시기를 보면 건축물이라면 동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고 대지란다면 구역별로 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은 동이 아닌 세대별로도 입주시킬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끊어주시고요. 주택 건설 절차까지 있죠. 좀 쉬었다가 공급 절차를 이어나가도록 합니다.